안녕하세요. 저는 멘탈리스트 코리아 청소년 피어 스페셜리스트 김가은입니다.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발작 등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입니다. 자해도 해보았고 자살 시도도 했었습니다. 오늘 저는 자해하는 청소년으로서 여러분께 자해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요? 오늘의 주제는 자해인데요. 왜 우리가 자해에 대해 알아야 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 혹은 주변 사람들이 자해라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자해가 많아지고 있으면 우리도 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자해에 대해 이해하고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강의는 다음과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1. 이것은 잘못된 편견이에요. 2. 내 아이가 왜 자해를 할까요? 3. 과연 나는 자녀를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요? 4. 이렇게 대화해주세요. 5. 저의 이야기. 6. 이런 말은 해도 될까요? 7. 그 외에 도울 수 있는 방법.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편견은 자해는 관심을 끌기 위해 한다인데요. 과연 자해를 하는 청소년들은 진짜 관심을 끌기 위해서 하는 것일까요? 보통 자해를 하는 청소년들은 숨어서 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자해를 하는지 몇 달이 지내서야 알게 되곤 하죠. 그런데 관심을 받기 위해 자해를 하는 것이라면 굳이 숨어서 할까요? 숨어서 하게 되면 누군가에게 들켜서 관심을 받기 더 어려워지는데 말이죠.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 주변에서 자해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더더욱 자녀가 여러분의 관심을 끌기 위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시겠죠. 하지만 이 이면에는 깊은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자해를 하고 나서 편안해지는 아이들은 부모와 이야기해봐야 달라지지 않음을 알고 자해 후에 해소된 상태에서 부모에게 대화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더 개방적이고 이상적으로 대할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 여상은 또래들의 압박에 의해서 자해를 한다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해하는 아이와 같이 놀아 우리 아이도 자해를 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통계에 따르면 또래의 압박에 의해서 자해를 하는 아이는 많지 않습니다. 왕따를 당한다거나 성적 스트레스가 크다거나 같은 다른 이유들이 있죠. 아이들은 자해를 멈출 때 그들을 자극하는 기존의 친구들을 벗어나 새로운 친구들을 찾아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왜 청소년들이 자해를 하는지 알아볼까요? 자해를 하는 이유에는 수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세 가지 이유가 고통스러운 감정을 통제하기 위해서, 멍한 느낌에 대응하여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나 고통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라는 이유들이 있는데요. 그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서입니다. 자해를 하는 아이들은 매우 감정적으로 예민합니다. 남들보다 우울하거나 화가 나는 감정을 오래 가지고 있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고 우울합니다. 그래서 더욱 지치게 되고 이를 빨리 벗어나기 위해 자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자해를 하는 이유는 피부에 손상을 가할 때 평온함과 안도감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자해를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편안함과 안도감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양립하는 신경생리학적인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평온함이 피부 손상 순간 분비되는 아펜제와 유사한 엔돌핀의 결과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표면상으로는 어떠한 고통도 느끼지 못하거나 감정이 급격히 좋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고통 상쇄 이론과 연결됩니다. 자해 시도자와 하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한 고통 참기 실험이 있었습니다. 손끝에 차가운 물체를 쥐고 어디까지 버티나 실험을 하는 것이었죠. 이 실험을 보면 평온함을 느끼는 방식의 자해는 우리 모두에게 정서 조절 측면에서 보편적인 현상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기간에 걸쳐 자해를 하는 사람일수록 실험 조건을 더욱
오래 견뎠습니다. 오래 버틴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의 차이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오랫동안 버티는 그룹, 즉 장기간에 걸쳐서 자해를 하는 사람일수록 자존감이 매우 낮고 자기 스스로들이 비하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가 자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문장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문장을 듣고 몇 번이 나에게 해당되는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아이가 힘들어하면 그 힘듦을 판단하지 않고 인정해준다. 2. 아이가 힘들어하면 충분히 가라앉힐 시간을 준다. 3. 아이가 힘들어하는 상황이 내가 겪었던 상황과 비슷하면 내 이야기를 들려준다. 4. 아이에게 해결책을 말해준다. 5. 아이를 이해해준다. 6. 무조건 안심시키려고 한다. 몇 번에 해당되셨나요? 얼핏 보면 모두 옳은 말인 것 같죠? 하지만 이 중 세 문장은 그리 효과적이지 못한 부모상입니다. 가장 첫 번째로 살펴볼 문장은 3번 아이가 힘들어하는 상황이 내가 겪었던 상황과 비슷하면 내 이야기를 들려준다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삶에서 있었던 사례들을 들며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한다는 사실을 알려줄 때 우리는 상대방의 필요보다는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도움을 주기 전에 충분한 이해를 표하고 도와주겠다고 말하기 전에 자녀의 의사를 먼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화가 날 수밖에 없었겠구나. 언젠가 너가 이 일에 대해 말하고 싶다면 예전에 나의 경험담을 들려주고 싶구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다음으로 살펴볼 문장은 아이에게 해결책을 말해준다입니다. 이 문장이 잘못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고를 받아들일 때의 상황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해받지 않았다고 느꼈을 때 자발적으로 충고를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아이 또한 아이가 이해를 받았다고 느끼고 난 뒤에야 충고를 받아들이려 하므로 때일은 충고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뒤에서 배울 인정기술을 적용하여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문장은 무조건 안심시키려고 한다입니다. 안심시키기는 어른들의 관점에 의존하려는 어린 아이들에게 가끔 효과가 있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청소년기에 들어서고 나면 부모에게 덜 의존하려고 하며 자신만의 세계를 형성합니다. 또한 뇌는 추상적인 개념을 처리해내는 능력을 갖추게 되어 청소년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의 안심시키기 방법이 비현실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방식이 계속된다면 아이의 두려움을 덜어내는 것이 안도를 불러오고 안심시켜줄 것들을 찾는 행동으로 강화시킵니다. 이렇게 되면 새롭고 끈질긴 문제 행동을 강화하게 될 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부모님께 상처를 받았던 기억들을 떠올려 그때 이렇게 해주셨으면 상처를 더 받았을 텐데 하는 부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소개해드릴 기술은 스탑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부모님들이 자녀분들과 대화를 하기 전에 먼저 시행해 주셨으면 하는 기술인데요. 스탑의 첫 번째인 S, 감정이 올라가는 것을 알아차릴 때 멈춘다. T, 한 걸음 물러선다. O, 무엇이 일어나는지 관찰한다. P, 온 마음을 다해 상황에 대한 새로운 방식으로 평가하는 쪽으로 나아간다. 대충 아시겠지만 이 기술은 말하기 전에 자기 스스로의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화가 나거나 짜증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흥분되어 있기 마련이죠. 그 상태에서 아이들과 대화하면 관계가 더욱 나빠질 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탑 기술을 활용하여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대화하기 전에 자신의 마음을 먼저 가라앉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스탑 기술을 바탕으로 마음이 가라앉혀졌다면 그 다음으로 살펴볼 기술은
링크 기술입니다. 링크 기술은 T. 상대방의 관점을 생각해 본다. H. 몇 가지 비판단적, 무비판적인 요소로 타인과 공감을 이룬다. I.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 해석한다. N. 상대방이 지금 고생하거나 과거의 상황을 개선하려고 노력한 방법에 주목한다. K. 친절하게 대한다. 이렇게 구성됩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무비판적인 요소로 타인과의 공감을 이룬다입니다.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절대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뭐가 옳고 그른지 그런 걸 판단하는 건 여기서, 즉 자해하는 아이에 대해서 내 감정에 대해 말할 때는 그닥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볼 기술은 인정 기술입니다. 모든 대화에서는 이 인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1단계는 주의 깊은 경청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집중하라는 자세, 눈맞춤, 집중입니다. 이 단계의 핵심은 절대 상대방의 감정과 생각을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을 동의나 허락과 동일시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인정은 단지 판단을 내리지 않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것이기에 동의나 허락과 결코 동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이가 자해를 하거나 화를 내더라도 그때의 그 감정을 그대로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처음부터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은 힘들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생각 속에서 판단이 내려지려고 할 때를 알아차리고 인정을 추구하는 목표에서 이 판단이 역효과를 낸다는 사실을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적극적인 경청입니다. 적극적인 경청은 주의 깊은 경청에 반영과 미러링을 합친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반영은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을 다시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단계의 핵심은 거울을 본다고 생각하고 해석하지 않고 아이의 경험에 관심을 가지고 열린 태도를 가지고 그 사람의 감정을 반영해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위의 단계들에 해당하는 경청을 하며 아이의 행동과 표정에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입니다. 위의 단계에서도 해당되는 이야기지만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면 안 됩니다. 만약 자신의 생각을 아이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황을 악화시키기 쉽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이 굳어지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이 생긴다고 판단되면 아이에게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의 생각을 이미 이해했다고 단정 짓지 말고 아이의 생각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고 상대방의 감정과 생각을 인정해주는 것은 매우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저 또한 아빠께서 저를 인정해주지 않으시고 계속 상처를 주시는 말만 해주셔서 자해를 했었기 때문에 이 중요성을 몸소 느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으로는 저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그 당시 불안이 너무 심했고 우울과 불안이 끝날 것 같지 않아 자살 시도를 한 상태였습니다. 부모님께 알리면 화를 내시거나 제 앞에서 엉엉 우실 것 같아 이야기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랑 계속 연락하시는 중학교 위클래스 선생님께서 스스로 먼저 말하라고 설득을 하시는데도 말을 안 하면 선생님께서 먼저 말씀하실 것 같아 선생님 귀에 들어간 지 바로 다음날 말씀드렸습니다. 엄마께서는 따뜻하게 대해주셨지만 아빠는 저에게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엄마께 먼저 말씀드렸는데 혼자서는 감당 못하시겠다고 하셔서 아빠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엄마랑 이야기하며 너무 울어서 숨을 헐떡이며 계속 울고 있었는데 아빠께서 문을 쾅 열고 소리치면서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숨이 쉬어지지 않았고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빠께 자살 시도를 했다고 말하기도 전이었는데 오자마자 제가 우울한 것도 제 탓이고 제가 여태까지 노력한 방법들은 다 잘못되었고 아빠의 말씀대로 행동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2년 가까이 아빠의 말씀대로 노력했으나 전혀 효과가 없었고 오히려 악영향이 나타나 다른 방법들을 시도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하루를 버틴다고? 그냥 사는 거지 뭘 버텨. 버틴다는 말이 얼마나 어려운 말인데 함부로 쓰니? 너가 아직 어려서 그래.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데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등등 PPT에 적혀 있는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제가 마인드맵으로 우울과 불안에 대해 깊이 파고들었던 흔적들을 보여드리려고 하였으나 보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으시고 치우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언제부터 힘들었는지 모르시는 줄 알고 아무 말 없이 들으며 진정시켰습니다. 하지만 너가 대략 10년 전부터 힘들었던 거 알아? 하시는 순간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화부터 내신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너무 서글프고 화가 나서 아빠께서 보는 앞에서 긋고 뛰어내리고 싶었습니다. 저의 상황을 다 아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 아픔과 노력을 인정해주지 않으신 채 모두 제 탓으로 돌려버리는 아빠의 말씀이 너무나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상담을 받다가 그날의 이야기가 나오면 한없이 울곤 할 정도입니다. 이 사건 전부터 충동은 쭉 있었지만 정신적으로 자제하고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날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고 아빠와 함께 있으면 더욱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결국 저는 자해를 하게 됐고 모두가 잘 보이는 손목에 있으나 아무도 알아봐주지 못해 더 상처였습니다. 저는 다른 아이들과는 다르게 나 이 정도로 힘들다고 아빠의 인정을 얻기 위해서 자해를 한 것이었으니까요. 결국 이게 시발점이 되어 그 뒤로도 자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자해를 할 때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들었고 한번 해보고 나니 별로 아프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어 조금씩 얕게 시작한 자해가 점점 깊이 그리고 피가 잘 나는 곳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게 자해의 문제점이겠죠. 다행히 저는 여러 번의 상담과 저의 억울함을 주변 사람들에게 털어놓고 그들의 위로를 받으며 치유해 나갔고 자해를 멈출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아빠께서 인정기술을 사용하셔서 잘잘못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저의 힘듦을 이해해 주셨다면 자해를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서 얼마나 공감과 인정이 중요한지를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또한 제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절대 해서는 안 될 말들이 있습니다. 이야기 속에서 나왔던 말들과 다른 금기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넌 힘들어할 여유도 없어. 우울하다고 생각하니까 더 우울한 거야. 난 안 죽고 싶었을 줄 알아? 나도 힘들었어. 근데 너희들 때문에 힘든 거 아니야. 너희들 때문에 있는 거야. 너만 힘든 거 아닌데 왜 그래? 그건 옳지 못한 생각이야. 바꿔. 자해라니 그건 미친 짓이야. 그만 안 둬? 이러한 말들 중에서 자해하는 청소년들에게 제일 해서는 안 될 말은 바로 마지막 문장입니다. 자해하는 청소년들 또한 자해를 하고 나서야 감당할 수 없는 결과 때문에 더욱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이 약하고 가치도 없으며 결함이 많은 존재라고 인식합니다. 이 순간 청소년들은 감정적 혼란을 가져온 패턴보다는 자해를 하게 만드는 그들의 내적 판단 때문에 더 힘들어집니다. 이렇게 자존감은 바닥을 치고 감정적으로 민감한 아이들에게 자해라니 그건 미친 짓이야. 그만 안 둬? 라는 말은 더더욱 바닥으로 가라앉게 만드는 말밖에 안 됩니다. 자해는 스스로가 잘못된 행동이라고 안다고 쉽게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곁에서 자녀의 감정과 생각을 판단 내리는 것이 아닌 인정해주고 이해해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자녀가 상담을 받는다면 상담을 받는 과정을 매주 모니터링하는 차트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차트는 아이가 상담 시간에 어떤 대화를 했고 어떤 액션을 취했는지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변한 모습을 작성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상담의 모든 것을 알려고 하지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분께서 꼭 아셔야 할 부분들은 전달해 주실 것이고 상담을 받는 동안 나눈 이야기가 모두 부모님 귀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 또한 엄마께서 상담을 받고 나면 꾸치꾸치 캐물으셨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부모님 입장에서는 궁금하셨겠지만 저는 엄마에게 털어놓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부담스럽고 그러한 부분들이 싫었습니다. 따라서 캐묻기보다 아이와 상담사를 믿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변화한 부분만 적으시면 됩니다. 한 가지 더, 여러분 혹시 나 전달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나 전달법은 주어를 너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귀찮게 좀 하지 마를 내가 오늘 일이 많아서 좀 피곤해. 조금만 쉬면 안 될까? 라고 하는 것이죠. 매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허부터내고 명령하듯이 하게 되죠. 저 또한 동생에게 늘 나 전달법이 아닌 너 전달법으로 대했습니다. 하지만 엄마께서는 나 전달법으로 동생을 대하셨고 동생은 저랑 대화할 때보다 엄마랑 대화할 때 말을 더 잘 듣고 기분도 나빠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나 전달법을 사용하면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뿐 아니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번외로 여러분들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솔선수범하여 이렇게 감정을 조절한다면 모범이 되지 않을까요? 첫 번째로는 마음을 내려놓는 기술이 있습니다. 흔히 마음을 내려놓으면 편해서 하는데 초조하고 불안하고 화를 내는 상황에서는 쉽지가 않죠. 그럴 때는 상황을 인지한 후에 숨을 쉬며 근육을 이완시키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고 잠시 내려놓았더라도 다시 치고 올라오곤 하죠. 하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조금씩 하다 보면 나아지는 기미가 보일 것입니다. 너무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조금씩 나아지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자해도 마찬가지고요. 마음과 관련한 것들은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너무 조바심 내지 말고 차근차근 하나씩 해결해 나가봐요. 두 번째는 감정에 반대되는 행동대기입니다. 우리가 슬픔에 빠지거나 무기력에 빠졌을 때 우리의 몸은 침대에 가서 누우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때 몸이 말하는 대로 행동하지 말고 제일 먼저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파악한 다음 우리 몸이 원하는 행동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위의 예시에서는 눕지 않고 동네 한 바퀴를 돈다거나 등산을 한다거나 하는 것이죠. 마지막 기술은 팁 기술입니다. 팁은 이렇게 TIPP 4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T, 극도의 감정적 고통에 휩싸여 스스로 헤어나올 길이 없다고 생각이 되면 차가운 물건을 얼굴에 올려놓기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얼음물이 담긴 그릇에 얼굴을 담궈 최대한 숨을 참는 것입니다. I, 강렬한 운동. 강렬한 운동을 하게 되면 엔도르핀의 영향으로 진동되는 느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를 러너스 하이, 강렬한 운동을 한 뒤에 맛보는 쾌감이라고 불리죠. P, 걷기호흡법. 걸으면서 호흡 주기를 1분에 5에서 6회로 낮추고 들숨보다 날숨이 2배 이상 하게 하는 것입니다. 숨을 길게 내쉬게 되면 무교감 신경이 활성화되고 감정적인 각성이 감소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때 알아두어야 할 점은 어떤 호흡의 비율이 최적인지 찾기 위해 몇 차례 연습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또 다른 P는 짝지은 근육 이완이라고 합니다. 머리 끝에서부터 시작해 천천히 몸 아래로 내려오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근육을 긴장시키고 날숨과 함께 이완하는 것이죠. 여전히 긴장감이 나있다면 그 부분에 집중해 근육을 긴장시켰다가 이완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자해 그 자체에 대해 그리고 제가 자해했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이 강의를 통해 전달해드리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자녀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은 하지 말자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자해를 한다면 그건 여러분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잘못입니다. 이런 공부에 대해 압박을 주는 사회 환경, 그리고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의 퀄리티가 좋지 못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의 자해를 막기 위해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다만 그 방법이 어느 부분에서는 자녀들에게 적합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여러분들 또한 소중한 자녀가 자해를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너무 수고 많으셨고 애쓰셨습니다. 이런 아픔을 이겨내기 위해 이런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모든 자녀에게 해당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핵심 메시지만큼은 꼭 해주셨으면 합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비단 자녀와의 대화뿐 아니라 대인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조금씩 자녀에 대해 이해하고 자녀를 대하는 태도를 바꿔나간다면 충분히 자해를 멈출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멘탈헬스 코리아 청소년 피어 스페셜리스트 김가연이었습니다.